여러분 반갑습니다. 덕문여자고등학교 방학 과제로 숙종의 연애사를 통한 환국의 흐름을 강의하고자 합니다. 환국이라는 것은 우리 조선 후기 정치사의 가장 큰 이벤트이기도 하고 또 우리가 수능 문제 나왔을 때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이 바로 이 환국 파트지 않습니까? 그 환국 파트를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숙종의 연애사를 통해서 함께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의 목표입니다. 첫째, 중인 출신 장욱정의 삶을 이야기할 수 있다. 두 번째, 세 번의 환국과 집권당 순서를 나열할 수 있다. 세 번째 목표는 숙종의 왕권이 강력해진 이유를 알 수 있다. 이 세 가지 목표를 위해서 오늘 열심히 달려가 보도록 합시다. 여러분, 예능 프로그램 중에 환승연애라는 프로그램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잘 안 봤는데요. 이 환승연애의 이 환승이란 말에서 이 환자는 그대로 쓰고 이 승자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환승연애 말고 환국연애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환국이란 말은 정치적인 상황을 바꿔버린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치적인 판을 뒤집는다. 이런 말이겠죠. 이 환국연애의 주인공은 바로 숙종과 장옥정이 되겠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이죠. 여러분, 퀴즈 한 개 더 내보겠습니다. 한국 사극에서 가장 많이 주인공이었던 인물은 누굴까요? 네, 뭐 당연한 얘기지만 맞추신 분도 계시겠죠? 장옥정이라는 사람입니다. 요 장옥정은 정말 많은 드라마와 많은 영화에서 주인공 역할로 등장을 한 인물인데요. 왜 이렇게 인기가 많았을까 보면은 바로 이 사랑, 권력, 배신이 함께 이 사람 인생에 녹여져 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고 장욱정은 되게 아름답기로도 되게 유명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참 많은 슈퍼스타들이 그 당시에 장욱정을 연기했습니다. 숙종실록만 보더라도 1685년 12월 10일자 보시면은 장욱정에 대해서 뭐라고 하냐? 잠옷 얼굴이 아름답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실록은 보통 굉장히 세월이 지난 후에 이어지는 것이고 왕이 사망한 이후에 쓰여지는 것이고 특히 이거를 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은 좀 보수적인 관료 사관들이 이 실록을 작성하는데 그래서 외모에 대한 평가가 거의 없습니다만 장옥정만큼은 무려 세 번이나 외모가 아름다웠다라는 표현이 있었습니다. 그만큼 좀 아름다웠던, 외모적으로 아름다웠던 사람이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 장옥정의 후견인으로서 누가 등장하냐, 여기 보시면 표시해 보겠습니다. 역관 장현은 국중의 거부, 나라에서 가장 큰 부자다, 이렇게 하는데, 이 장현이라는 사람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이 장현이라는 사람은 보시면 역관입니다. 그럼 역관은 누구냐? 여러분, 우리가 이제 사신으로서 또는 이제 외국의 다른 나라, 일본이나 청나라에 사신으로 갈 경우에 그곳 청나라에 있는 관리들과 대화가 힘들지 않습니까? 소통이 힘들죠. 언어가 다르니까. 그래서 이 통역관들이 필요한데 그들이 바로 역관입니다. 이 사람들이 조선말과 청나라 말을 통해서 두 나라 사이의 관계를 맺도록 도와주고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역관인데요. 이 사람들이 단순히 통역만 하는 것이 아니라 청나라와 조선 또 일본 오가면서 어, 인삼, 은, 도자기, 비단 등을 교류하면서 제법 많은 재산을 모으게 됩니다. 역관 중에 어떤 사람에 대한 기록도 있냐면은 장찬이라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엄청나게 큰 누각을 지어서 너무너무 사치스러웠다. 역시 이 사람도 직업이 뭡니까? 역관이죠. 역관. 특히 이 역관 중에서 이 장씨 집안이 역관으로서 유명했습니다. 그래서 장옥정도 사실 그 장씨 집안의 일원인데요. 자, 아무튼 아까 전에 처음에 국중의 거부라고 불렸던 이 장현이라는 사람의 사촌지간으로 장형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장형이라는 사람은 누구와 결혼을 했냐? 파평윤 씨랑 결혼을 했고 파평윤 씨와 장형 사이에 장희제와 장옥정이 태어납니다. 장희제는 이제 군관이 되어서 나라를 위해 복무하게 되고요. 장옥정이 이렇게 있었는데 문제는 이제 장옥정의 부친이었던 장형이 사망하게 됩니다. 자, 사망하게 되니까 장욱정이 이제 집안에 남자, 오빠는 이제 군대에 복무하고 있는 중이니까 남자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오촌, 즉 장옥정으로는 오촌지간이었던 아버지와는 사촌지간이니까 오촌지간이었던 장현에게 의탁을 하게 됩니다. 장현 입장에서는 또 뭐 오촌 조카가 어려움에 처했으니까 당연히 도와줄 일이었겠죠. 그런데 이 장현이라는 사람은 아까 보셨듯이 굉장한 부자였습니다. 부자다 보니까 이 사람이 누구랑 어울리냐면은 복창군, 복성군 등과 어울립니다. 이 사람들이 누구냐? 왕족들입니다. 숙종의 친척들인데 이 복창군과 복성군 이름 보시면 이름 뒤에 녹색깔 표시돼 있죠. 이제부터 이 녹색 표시가 돼 있는 사람들은 당파 중에서 남인 계열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남인은 녹색깔 이름을 가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장현이 비록 자기는 이제 중인 계급이었던 역관이었지만 이렇게 복창군과 복성군 등과 어울리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장현도 남인 계열로 사람으로 분류되게 됩니다. 당연히 장현의 집에서 위탁하고 있던 장옥정 역시 오촌 아재라고 하죠. 오촌 아재의 영향을 받아서 남인 쪽 사람으로서 분류가 되게 됩니다. 그러면서 장현은요, 나름대로 큰 야망을 품게 됩니다. 우리 오촌 조카가 보니까 미모가 출중해지는 것 같습니다. 근데 마침 보니까 궁에 임금님도 굉장히 젊으신 임금님이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 장현이 조카에게 말합니다. 조카, 궁에 한번 들어가 보지 않겠냐? 하면서 장현의 추천으로 장옥정이 궁의 궁녀로 입궁하게 됩니다. 그 당시 궁의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궁의 상황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장옥정이 궁에 들어왔을 때가 바로 1680년경이었는데 바로 요때에 왕은 숙종이라는 젊은 임금님이었고 그리고 그때 전국은 그때 이제 정치 상황은 남인들이 전국을 주도하고 있었습니다. 남인이 주도를 하고 서인, 즉 지금 보시면은 사람 이름 뒤에 파란색 표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파란색 이름은 서인입니다. 서인이 소수고 남인이 다수인 상황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 서인의 김석주라는 사람이 뭐라고 하냐? 전하, 남인과 삼복이 역모를 꾀합니다. 삼복은 누구냐? 아까 전에 복창군, 복성군 할 때 이 복창군, 복성군, 복평군 이 세 명의 국왕의 친척 관계였던 요 사람들을 삼복이라고 불렀는데 요 사람들과 남인들이 힘을 합쳐서 역모를 꾀하고 있다라고 김석주가 고변하게 됩니다. 고발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되냐? 숙종이 화를 내면서 이 삼복과 남인을 전부 다 차단하도록 합니다. 그렇게 해서 남인들이 대거 사약을 받고 복창군, 복성군, 복평군 역시 사망하게 됩니다. 장옥정은 남인의 뒷배를 믿고 궁에 들어왔는데 궁에 들어오자마자 이렇게 남인들이 대거 실각하게 됩니다. 요 사건을 이렇게 한 당파가 무너지는 사건을 환국이라고 하는데 이때 있었던 환국이 바로 첫 번째 환국이었던 경신환국입니다. 이 경신환국으로 남인의 세력이 크게 줄어들게 되고 서인이 조정을 장악하게 됩니다. 그야말로 장옥정 입장에서는 남인들 믿고 궁에 들어왔는데 이거 뭐 지금 들어오자마자 남인들이 대거 바뀌게 되는 황국이 벌어져서 이 경신 황국이 발생해서 아주 그야말로 난처한 상황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조정은 서인천하가 되었습니다. 한편 숙종의 가정사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인조라는 분이 계십니다. 혹시 인조 반정 기억하십니까? 인조 반정과 병자호란을 겪었던 인조의 아들이 효종입니다. 근데 효종이 이제 장성하고 나서 인조가 이제 새 장가를 들게 되는데 그때 누구냐? 장렬왕후에게 새 장가를 듭니다. 아무튼 인조의 원래 아들이었던 효종은 장성에서 또 누구와 인선왕후와 결혼을 하게 되고 또 효종과 인선왕후 사이에서 또 아들이 태어나는데 그게 현종입니다. 아무튼 현종이 태어날 무렵에 이제 인조가 사망을 하게 됩니다. 이후에 이제 효종이 왕이 되고 또 아들이 현종이 있은 상태에서 역시 효종 역시 사망을 하고요. 또 현종 같은 경우에 또 그리고 효종과 또 인선왕후 역시 사망을 하게 됩니다. 현종 같은 경우에는 아내로 누구를 얻냐? 명성왕후를 얻게 되는데 이 명성왕후 지금 이름표가 다르죠? 파란 색깔 이름표란 것은 뭡니까? 그렇죠. 서인입니다.
서인 계열이었던 명성왕후를 아내로 얻고 거기서 태어난 아들이 바로 숙종입니다. 자, 그런데 이때도 역시 현종이 사망을 하게 되면서 숙종이 왕위를 얻게 되는데 지금 보시면은 살아남은 사람들이라고는 숙종과 숙종의 모친이었던 명성왕후와 그리고 숙종의 증조 할머니죠. 증조 할머니였던 장렬왕후가 이제 그때까지도 살아서 자이대비란 이름으로서 살아 있었습니다. 이때 이 자이대비와 명성황후는 약간 정치적으로 라이벌 관계였는데 당연히 뭐 증조 시어머니와 또 이제 어머니 관계죠. 아무튼 이랬을 때 이 장옥정은요 누구의 궁녀로 들어가게 되냐? 바로 이 자의대비의 궁녀로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숙종이 우연히 하는 그 증조 할머니였던 자이 대비에게 문안 인사를 드리러 갔다가 차를 내오던 장옥정에게 푹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숙종과 장옥정이 서로 사랑을 하게 됩니다.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장옥정 이름표 녹색이지 않습니까? 장옥정은 일단 남인 계열 사람이었고 명성왕후 즉 숙종의 어머니였던 명성왕후는 서인 계열 사람입니다. 즉 며느리가 장옥정이 남인 쪽 며느리를 받아들이기에는 명성호가 용납하기 힘들었습니다. 뿐만 아니고 사실 신분적으로도 장옥정은 사실은 중인 계급이지 않습니까? 역관집 딸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명성황후가 굉장히 크게 반대를 했고 숙종에게 아니 지금 내가 이렇게 살아있는데 지금 무슨 남인 며느리를 데리고 올 생각이냐? 그리고 걔는 중인이잖아. 너는 지금 왕인데 어떻게 중인이랑 사귀냐? 연애하냐? 하면서 마구 화를 내면서 명성황후가 왕의 어머니의 권한으로서 어떻게 하냐? 장옥정을 궁 밖으로 내치도록 합니다. 그렇게 숙종과 장옥정의 사랑이 끊어지고 장옥정은 궁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명성황후가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숙종에게 너 내가 참한 색시를 소개시켜줄게 하면서 같은 서인계열이었던 인현왕후를 숙종과 맺도록 합니다. 그렇게 인현왕후도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인현왕후도 서인 쪽 사람입니다. 그렇게 숙종이 서인의 어머니, 서인 쪽 어머니 명성왕후 그리고 서인의 여식이었던 인현왕후랑 결혼을 하게 됩니다. 지금 보시는 게 숙종 인현왕후 가래도감 을괴입니다. 인현왕후가 결혼식 하던 그 장면을 그린 그림인데 가운데 있는 저 빨간색 저 가마가 바로 인현왕후가 탔던 가마입니다. 이렇게 이 거대한 행렬이 결혼식의 행렬이 거대한 그 화려한 행렬이 있었고 이걸 구경하고자 한양의 수많은 백성들이 구경을 나오기도 했다고 합니다. 수많은 백성들이 구경을 나왔고 화려한 가마가 이렇게 백성들 사이로 이렇게 지나갔겠죠. 모든 백성들은 환호하고 박수를 쳤겠지만 단 한 사람, 이 장면을 보고 있던 단 한 사람 누구? 장옥정만큼은 참 마음이 아팠겠죠. 내가 원래 저 자리 내 자리였는데 원래 저거는 내가 탈 가마인데 나랑 사귀던 숙종이 어머니의 반대로 나를 쫓아내게 되고 그리고 결국 인현왕후라는 새로운 서인계 여자랑 결혼하게 되다니 너무 속상하다, 너무 속상하다 싶었겠죠.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 빅 이벤트가 발생합니다. 또 무슨 일이 있었냐? 또 큰 상해가 지나가게 되는데요. 이게 또 누구냐? 바로 숙종의 모친이었던 명성왕후의 장례식입니다. 명성왕후, 즉 숙종의 모친이 사망하자마자 숙종은 장옥정을 궁으로 다시 불러들이게 됩니다. 장옥정을 궁으로 다시 불러들이게 됩니다. 자, 숙종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인 계열이었던 인현왕후와 이미 결혼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숙종이 장옥정을 불러들이면서 장소이라는 직책을 내리게 되고 이어 장희빈이라고 해서 궁의 중요한 직책으로 앉히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숙종이 너무너무 장희빈을 사랑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장희빈이 아들을 출산하게 됩니다. 숙종이 너무너무 예뻐했다고 해요. 아들을. 왜냐면은 숙종은 원래 부인이었던 인현왕후 사이에서는 자식이 없었거든요. 자, 그래서 숙종이 이 아들을 어떻게 하게 됐냐? 이때 이제 조정은 대부분 이제 서인 계열이 지향하고 있었는데 이제 숙종이 이 아들을 원자로 책봉하겠다고 선언을 합니다. 원자라는 것은 뭐냐? 결국 이 원자가 곧 세자가 되거든요. 이 세자가 된다는 것은 결국 숙종의 후계자가 된다는 뜻인데 이 서인 입장에서는
남인이었던 장입이 낳은 아들이 이제 세자가 되는 것은 용납하기가 힘들었죠. 그래서 서인이 격렬하게 반대를 합니다. 아니 됩니다. 아니 됩니다. 전하. 안 됩니다. 지금 중전마마 계시는데 왜 빈에게서 낳은 자식을 원자로 책봉하시려고 합니까? 안 됩니다. 라고 했더니 숙종이 불같이 화를 내면서 지금 내 아들을 무시하는 거냐 하면서 오히려 서인들에게 사약을 내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서인들이 대거 사약을 뭐 심하시면서 사망하게 되는데 이 사건을 1689년의 기사환국이라고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또 환국이 발생했습니다. 이제는 뭐냐? 서인 세력이 환국으로서 남인 세력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즉 다시 서인들 숫자가 줄어들고 그 자리를 남인이 장악하게 되고요. 거기서 멈추지 않고 숙종은 원래 정실 부인이었던 인현왕후를 쫓아내게 됩니다. 더 이상 당신과는 살 수 없다. 나는 서인이었던 당신과 아무튼 당신과는 살 수 없다 하면서 인현왕후를 쫓아내고 인현왕후는 폐비 민씨로 불리게 되면서 궁 밖으로 내쳐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숙종은 중전 장씨와 함께 이제 뭡니까 이제 인현왕후가 나가게 됐으니까 자연스럽게 장희빈이 중전이 됩니다. 중전 장씨가 되고 또 조정은 남이상이 되고 그야말로 1689년의 기사황국은 중전 장씨 다른 말로 장희빈 다른 말로 장옥정에게는 가장 뭐 짜릿한 순간이었다고 할 수 있겠죠. 이제 남인의 시대다. 이제는 든든하다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세월은 흘러가고요. 중전 장씨, 즉 장옥정과 숙종 사이에서의 아들 역시도 무럭무럭 자라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런 와중에서 어, 숙종이 어떤 일을 겪게 되냐면은 한때 이제 인현왕후, 즉 패비민 씨의 어, 몸종이라고 하긴 그렇고요. 궁녀인데도 아주 하급 궁녀였던 무수리 한 명을 우연히 만나게 되는데 이 무수리가 페비민 씨를 굉장히 깍듯이 모셨던 것을 기억했다가 숙종이 이 무술이라는 것은 이제 궁녀 중에 최고 말단 궁녀입니다. 이 무술이와 이제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중전 장씨, 즉 장옥정 입장에서 너무너무 화가 난 일 아니겠습니까? 아니 지금 무슨 일이냐고 도대체 당신 지금 나만 사랑한다고 해놓고서는 지금 뜬금없이 뭐 무술이랑 사랑한다고 말도 안 된다 하면서 굉장히 화를 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숙종은 그 무술이를 어떻게 했냐 숙빈으로 인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장희빈처럼 이렇게 빈자가 붙었다는 것은 나름대로 후궁으로 인정을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중전 장씨 즉 장옥정이 화가 많이 났죠. 그런데다 그 하필 또 이 무술이었던 이 최숙빈이 임신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더 중전 장씨가 화가 나서 막 강제로 막 간장도 먹이게 하고 또 막 항아리에다가 일부러 막 빠뜨리기도 하고 하면서 마구마구 최숙빈을 막 괴롭힙니다. 정말 정말 어떻게 보면은요 사실 중전 장씨가 즉 장옥정이 정말 최숙빈을 죽일 생각으로 덤벼들 정도로 아주 무섭게 최숙빈을 괴롭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석빈은 아들을 낳게 됩니다. 더욱더 중전양 씨가 많이 났죠. 아니, 지금 말이야, 최숙빈, 너가 어떻게 하면서 막 아들을 막 낳아서 막 굉장히 서럽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또 화도 났겠죠. 그러니까 최숙빈 입장에서는 최숙빈은요, 중전 자리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은 오로지 살아남는 게 중요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최석빈이 보니까 야 이러다가 정말 우리가 죽겠다. 이 지금 장옥정이 우리를 정말 죽일 생각인 것 같다라고 너무너무 무서웠죠. 그래서 숙종이 꾸준히 말을 합니다. 전하, 제가 다른 뜻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패비 대신 민씨께서는 진짜 훌륭한 중전이셨다. 정말 정말 훌륭한 중전이셨고 거기다가 지금 장옥전 즉 중전 장씨께서는 저를 괴롭히고 심지어 우리 임금 전하의 아들인 우리 아들을 이렇게 연인군이라고 합니다. 참고로 이 아들을 이 연인군을 진짜 죽이려고 덤벼들고 계십니다. 전하, 제발 저희 모자를 살려주십시오. 그리고 진짜 무섭습니다. 그리고 인현호가 계셨을 때는 정말 행복했습니다. 그분 진짜 훌륭하신 분입니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한 겁니다. 그래서 숙종이 들어보니까 맞는 것 같아요. 보니까 자기가 참 사랑에 빠졌던 아름다웠던 중전 장씨는 이제 막 굉장히 화만 자꾸 내고 생각해보니까 과거에 원래 부인이었던
인현왕후가 참 괜찮았던 사람 같았어요. 그래서 다시 어떻게 하냐, 그 인현왕후를 데리고 올 생각을 하는데 그때 마침 1694년에 남인과 서인이 동시에 역모를 꾸민다고 고발하게 됩니다. 그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숙종은 마음속으로는 인현왕후를 다시 복귀시킬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1694년 다시 환국을 일으킵니다. 그때는 어떻게 하냐? 남인들에게 사약을 내리면서 서인이 옳다. 너희 남인이 역모를 꾸몄다. 라는 식으로 몰고 가서 남인들이 전부 다 사약을 먹도록 합니다. 그렇게 다시 조정을 전부 다 서인 천하로 만들었고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요 환국을 뭐라고 하냐? 1694년 남인이 몰락하고 서인이 정권을 잡았던 요 사건을 갑술환국이라고 합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해서 다시금 서인이 정권을 잡게 되니까 숙종이 어떻게 했냐? 다시 민씨를 궁으로 불려들이게 되고 인현왕후라는 타이틀을 내리고 장옥정 즉 중전 장씨를 다시금 빈으로 강등시키게 됩니다. 장옥정 입장에서 너무너무 화가 났죠. 원래 이제 물론 이제 평범한 이제 중인이었다가 그 이후에 이제 궁에 들어왔다가 빈까지 올라갔다가 중전까지 올라가는데 다시 빈으로 내려가라고 하니까 너무너무 서럽고 슬펐겠죠. 너무너무 화가 많이 났겠죠. 그래서 굉장히 화를 냈다고들 합니다. 한편 그러니까 이제 숙종 같은 경우는 이제 아내가 동시에 이제 세 명이 있는 거죠. 정실 부인 인현성호가 복귀했고요. 또 장희빈과는 또 한때 중전이었던 장희빈과는 또 이제 세자를 낳은 상태고 또 최숙빈과도 또 아들이 하나 태어난 상태지 않습니까? 아마 요렇게 이제 가정이 만들어진 상태에서 최숙빈 입장에서는 그나마 인현성호가 있으니까 더 이상 장희빈이 자신을 괴롭히지 않으니까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문제는 인현성호가 복귀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1701년에 사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장희빈 입장에서는 뭡니까? 장욱전 입장에서는 뭐 중전이 사망했다고? 그러면은 중전 자리가 또 이제 공석이지 않습니까? 그럼 당연히 나에게 중전 자리가 오겠지, 다시 나에게 기회가 오겠지 하고 나름대로 기대를 했겠죠. 자, 그런데 이제 최숙빈 입장에서는 큰일 났다. 진짜 그나마 자기를 보호해주던 인현성호가 사망하니까 정말 우리 모자 진짜 죽겠다. 우리 모자가 살기 위해서는 어쩔 수가 없다. 하면서 최숙빈은 숙종에게 말을 합니다. 뭐라고? 전하, 전하. 취선당이 어디냐면은 장희빈이 기거하던 그 공간입니다. 취선당에 무당이 들어와서 구출하는 걸 봤습니다. 그리고 즉 장희빈이 장옥정이 인현왕후를 우리 중전마마를 막 저주하고 막 이렇게 저주하는 그런 거를 제가 봤습니다. 라고 고발합니다. 조사를 해보니까 정말 그랬습니다. 장희빈이 머물던 취선당에 무당이 와서 구출하고 특히 인현왕후를 막 저주하는 그런 구출을 했다는 것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숙종이 불같이 화를 내면서 장희빈을 용서할 수 없다. 그런 식으로 화를 내게 되었죠. 그렇게 해서 숙종이 뭐라고 하냐? 장희빈에게 사약을 내리라고 합니다. 그랬을 때 이 남인은 당연히 반대를 했고요. 이 서인들도 반대를 합니다. 처음에는 이제 장희빈 보고 스스로 목숨을 끊으라고 합니다. 근데 안 된다. 남인도 그렇고 서인도 그렇고 전부 다 아니되옵니다. 고정하십시오. 전하. 안 됩니다. 장희빈을 죽여서는 안 됩니다. 합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왜 장희빈을 죽이지 말도록 이렇게 남인과 서인들이 그토록 간청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왜냐면은 이 숙종과 장희빈 사이의 아들이 현재 세자고 숙종 이후에 왕이 될 사람이니까 나중에 그 사람이 왕이 되었을 때 뭐라고 하면 과거에 연산군이 그랬던 것처럼 갑자기 어느 날 구궁 하면서 당신들 엄마한테 왜 그랬어요? 이렇게 하면 이제 제2의 연산군이 부활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신하들은 강력히 반대합니다. 안 되옵니다. 전하 절대 안 됩니다. 하지만 숙종의 강력한 의지로 장희빈에게 사약을 내리게 됩니다. 여러분, 장희빈이 처음에 궁녀로 들어가서 어린 나이에 궁녀로 들어가서 숙종은 더 어렸습니다. 장희빈보다 연하였거든요. 그래서 숙종을 처음 만나고 10대 때 만나가지고 서로 이렇게 좋다고 서로 사귀다가 또 이제 숙종의 어머니였던 명성황후의 반대로 장희빈이 궁에 쫓겨나기도 하고 그리고 나서 숙종이 또 장희빈을 끌어들여가지고 서로 이제 좋다고 하면서 그 반대하는 신하들도 막 죽이면서 막 어쨌든 둘 사이에 자식도 놓고 하면서 알콩달콩 살 줄 알았는데 또 아무튼 별별 일들이 다 있었죠. 그리고 그 전국에는 결국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숙종이 장희빈에게 사약을 내리게 되지 않습니까? 이 어쩌면 이렇게 참 슬픈 일이
아닐 수 없죠. 아무튼 그래서 숙종이 장희빈에게 사약을 내리게 되고 장희빈이 이렇게 사망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총 세 번의 황국을 우리가 살펴봤는데요. 일단 장혜빈이라는 인물은요, 조선이라는 사회가 왕을 중심으로 해서 신분이 양반, 중인, 상민, 천민 등의 아주 철저한 신분 사회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장옥정은 어디 출신입니까? 중인 출신이었죠. 그런데 이 장옥정이 어디까지 올라갑니까? 바로 양반보다 더 높은 최고 지배층, 즉 중전의 자리까지 올라갈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만 보더라도 조선 후기의 신분 사회가 많이 흔들리고 있고 또 이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뭐냐? 장옥정은 중인 중에서도 그나마 돈이 있던 역관이었습니다. 그 당시의 사회가 역관들이 돈이 많은 사회였기 때문에 그 돈을 바탕으로 해서 중전으로까지 올라갈 수 있었던 밑바탕이 될 수 있었던 거죠. 어쨌든 조선 후기의 신분 사회가 이것만 보더라도 흔들리고 있었다를 우리가 볼 수가 있었죠. 물론 장옥정의 최후는 또 사망하게 되었습니다만 사약을 먹고 사망하게 되었습니다만 어쨌든 그렇게 흘러오게 되었습니다. 자, 한번 오늘 배웠던 것을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경신황국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서인들이 남인을 꺾고 서인이 국정을 주도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이후에 있었던 황국이 뭐죠? 기사왕국, 장옥정의 아들을 원자로 책봉하는 것을 두고 서인과 남인과의 관계 싸움에서 남인이 승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황국이 뭐죠? 갑술황국이라고 해서 이미 이제 숙종은 더 이상 장희빈에 대해서 중전 장시에 대해서 더 이상 애정이 식은 상태에서 인현왕후를 다시 복귀시키기 위한 그런 방법으로서 갑술황국을 통해서 누굽니까? 남인을 시기고 서인을 주정을 장악하도록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사약을 먹은 사람만 경신 한국 때는 19명, 기상 한국 때는 18명, 갑술 한국 때는 무려 14명이 사약을 마시고 사망하게 됩니다. 그런 것처럼 이런 삼국이 발생할 때마다 이제 양쪽의 남인과 서인 측에서 굉장히 서로 사망자들이 발생하니까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원래 남인과 서인의 힘이 점점 줄어들게 되고 반대로 왕이었던 숙종의 힘이 점점 강해지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국왕의 권위가 점점점 커지게 되는 것도 요 숙종 때 환국 정치의 결과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한번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자, 장옥정은 양반 출신이다. 맞나요? 아니죠, 아니죠. 장옥정은 중인 출신입니다. 예, 두 번째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경신환국으로 서인이 집권당이 됐다? 맞죠? 경신한국으로 서인 집권 받습니다. 세 번째 문제. 환국으로 숙종의 왕권이 강화되었다? 맞습니다. 서인과 남인이 환국을 통해서 힘이 크게 줄어들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숙종의 왕권이 강화되었습니다. 한편 이 최숙빈의 아들이 나중에 이제 별별 일들이 다 있었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장희빈의 아들이었던 경종이 사망하고 나서 이제 왕위를 물려받게 되는데 그 왕이 바로 누구냐? 즉 최숙빈, 다른 말로 무술이, 다른 말로 천민의 아들이죠. 아버지는 당연히 숙종이었습니다. 숙종과 천민이었던 무술이의 아들이었던 그 사람이 바로 누구냐? 영조입니다. 그리고 그 영조가 오랫동안 통치를 하는 과정에서 영조가 만든 음식이 하나 있습니다. 영조가 만든 음식인데 바로 요겁니다. 가끔 급식에 나옵니다. 탕평채라는 음식인데 여기 보시면은요. 총 탕평채에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우리는 계속 갑니다. 영조가 만든 탕평채라는 음식은 무려 네 가지 색깔이 함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왜 이 탕평채를 만들었냐? 바로 여러 당파와 무관하게 자신은 탕평 정치를 펼치겠다는 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남인이든 서인이든 상관없이 공정하게 선발하겠다는 의지가 보여지는 요리였습니다. 자, 아무튼 여러분 오늘 수업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 방학 잘 보내시고 더욱더 보다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수업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